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할지 여부 2, 3일 정도 미루겠다 이렇게 이틀 전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마지노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임명할지 그 여부에 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 예산안은 추경 예산안대로 따로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65일 되었습니다. 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게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여야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손을 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정치권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입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의 윤춘호 선임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춘호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 사실상 마지막 의사표명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좀 남아있는 일정들을 보면 오늘 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의사표현이고 핵심은 역시 추경은 추경대로 인사는 인사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까지 밝혀왔던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혹시 송영무 조대우 후보자 그대로 임명 강행한다 아니면은 한 명 정도는 지명을 철회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의도 주변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죠. 누구 한 명을 떨어뜨리겠다. 그다음에 그거 조건으로 추경과 인사 문제를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것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서 분명한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야당 원내대표들 사이에서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막바지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가부를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조짐이 나쁘지만은 않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짐이 나쁘지 않다는 말씀은 야당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될 거라는 얘기십니까? 그렇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이제 전망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더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정우택 원내대표랄지 그다음에 김동철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보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보겠다고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힌트를 준다 할지 아니면 구체적인 이전에는 원칙론만 말하던 거에서 이제 개별 강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의 가닥이 잡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차원에서 여야 협상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의 발언 그대로 들어봤을 때 이상일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라면 조금 오늘 상황을 지켜보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분을 그대로 임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네요. 그러니까 추경은 추경대로, 인사는 인사대로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 말씀은 대통령은 지금 이틀가량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말씀이고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일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일할 조직도 예산도 없어서 답답하다. 이 말씀을 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두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을 하겠다 이 뜻 같아요. 지금 청와대의 관계자들 이야기도 청문회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분들을 낙마시킬 그런 흠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야당과 인식차는 굉장히 큰데 청와대에서는 일단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명 정도 만약에 낙마를 시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추경을 협조해 주겠느냐
이런 또 회의론도 청와대 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박창원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좀 생각이 다르십니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답답하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출범하고 한 50여일 정도 사이에 국회에서 한 130건 이상의 법률이 통과됐거든요. 어찌됐든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권 초기에 이거를 국회가 그 당시에 야권이 어느 정도는 또 도와준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같은 기간에 7건인가 국회에서 아마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청와대에서 보나 또 여권에서 보나 이거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 잡기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특히나 이제 자리가 북한의 ICBM이라든지 이런 국방장관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뭐 더 이상 놓을 수 없다. 뭐 이런 그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면 돌파의 분위기 같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는 오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금 경우가 다른 게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일 당시에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은 상당히 높았는데 송영무 후보자나 조대 후보자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낮기 때문에 청와대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나눈 얘기는 전망의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직접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풀어야 하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바쁜 분이라고 표현했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기자들에게 협상 전망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 여야가 상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그제 줄곧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 시간은 대통령께서 고유한 인사권 행사를 미뤄가면서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 절망하는 국민들이 더 이상 만시스탄의 후회가 없도록 추경 처리를 바라는 심정으로 장관 임명까지 조금 뒤로 하고 부여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인사가 서로 엮일 수 없음에도 이를 걸고 넘어진 야당이 야속하지만 다시 한번 야3당에 거듭 간곡히 호소합니다. 어느 일방이 상처 입고 쓰러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사는 상생의 지혜를 국민에게 보입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은 국민을 많이 언급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을 좀 압박하는. 그렇죠. 야당에게 호소하기도 하지만 좀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원식 대표가 쓴 공통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간곡하게 호소한다. 이 말은 야당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국민들에게 간절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우원식 대표는 이제 협상을 담당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여의도 분위기를 보면 분명히 여당이 나름대로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한 명 정도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대통령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의 원칙적인 입장을 좀 표명해달라,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는 들어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원내대표들이 우원식 원내대표 이야기에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협상 과정과 전망에 대해서 야당 원내대표들은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강하게 대립각 세우고 있는 원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들려드려야 할 텐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어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나오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철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먼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원식 대표님 만나서 만나지 않는 이유 있습니까? 언론에 이렇게 공개하고 하는 것을 아주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는데 질렸습니다. 질렸어요. 진정성은 없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는 게 질렸어요. 여당과 제1야당 모두 과거 적대적으로 공생했던 양당제 향수와 미몽에서 하루빨리 깨어나길 촉구합니다. 이제 다당제는 시대 정신입니다. 국민의당은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다당제의 가치를 살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원내 제3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예, 김동철 원내대표 일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 플레이한다고 반발했고 그 다음에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싸잡아서 비판을 했네요. 왜 양당 다당제인데 말이야. 왜 양당만 뭔가 협상을 주도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김동철 대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우원식 대표가 만나기로 해서 가보니까 거기 이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이야기를 하자는 거냐? 지금 쇼를 하자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대적 공생관계 양당제 이 말은 지금 실질적인 협상 논의의 주체가 물론 야3당을 다 상대로 해야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좀 이야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한 분위기에 대한 항의의 뜻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국민의당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추경 심사에는 착수하겠다. 이렇게 아마 밝힌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얼핏 이해가 안 되는 건 추미애 대표가 아닌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신 사과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짐작컨대 청와대에서 추미애 대표 쪽에 이 가능한 한 당사자가 좀 뭐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과를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아마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성격이 좀 강한 분이라 나는 뭐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사과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안 되니까 임종석 실장이 사과를 하면서 지금 국민의당은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또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더욱 자극을 해서 국회 보이콧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이 추경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대리로 사과를 했고 국민의당이 받아들였다면 그건 또 다행이네요. 그 임종석 실장은 요즘 대리 사과가 전문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인사청문회에 꼬였을 때 그 모든 거에는 다 사연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오늘 오후 1시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30분 정도 만나는 자리에서 정말로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국민의당이 추경심사에 복귀를 한다. 하나의 고리는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조대엽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당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뭐 사실 당사자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임종석 실장은 사실 급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급한 사람이 자기가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의당도 명분이 이제 지금 가뜩이나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뭔가 이제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 심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추경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경 심사에 참석하는 거는 사실 당연한 일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과를 받고 그거를 하는 그러니까 약간 화가 좀 풀린 모양새는 좀 모양새 만들기, 명분 만들기 뭐 이런 거를 청와대에서 급하니까 그 명분을 줬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추경심사에는 복귀한다.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 같긴 한데 네.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지금 특검 도입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특검 법안을 냈죠. 특검 법안을 냈고 거기에는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도 뜻을 같이 하기로 해서 야3당에 이제 특검 법안을 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특검 법안도 간단한 문제는 아닐 텐데 다만 여당이 이 특검 관련해서는 대단히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국민 정서가 요거 특검 관련해서 특검 사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의당에서 이 건 관련해서 지금 대표가 몇 번을 사과를 하고 다른 전직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사과를 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판에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판에 여기를 또 가지고 다른 문제, 물론 관련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그랬을 때 이 국민 정서가 국민들의 여론이 과연 호응하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 부분은 국민의당에서 좀 재고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임종석 실장이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박주선 위원장하고
김동철 대표를 만나서 한 30여 분에 걸쳐서 잘못했다, 유감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는 할 수 있는 어떻게 상당한 성의를 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청와대에 맡기겠다는 뜻일 테고 그렇다고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정 정도 성의를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금 전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우원식 원내대표가 비슷합니다. 조금 있다가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무엇인지는 분명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어떤 전국 정상화, 국회 정상화 그 전망과 관련해서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힌트라는 얘기를 오늘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도면 이제 우원식 대표가 BH하고 협의해서 마지막 카드를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카드를 어저께 제가 많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은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쪽에서 잘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겠죠? 힌트를 뭐라고 주셨어요? 그거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뭐 후보자 중에 한 명만 떨어뜨린다 이런 걸로는 전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하여튼 대통령의 사과성 발언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를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첫 번째 선행 조건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비슷하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공약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의 그 어떤 힌트라고 하는 부분이 대통령의 사과, 유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시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맨 처음에 인사를 총리를 비롯해서 몇 분을 했을 때 위장전입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는데 좀 실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대통령께서 스스로 밝힌 5가지 원칙에 어긋나는 분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내용이 보다 고약한 그런 의혹을 가진 분들이 또 나왔고 그래서 지금 야당은 구체적으로는 송영무, 조대엽 두 장관 후보자 문제를 삼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5가지 원칙에 어긋났던 분들에 대한 국민들께 좀 죄송하다는 이런 입장 표명을 해준다면 야당도 좀 유연하게 국회를 가동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또 구체적으로 만약에 두 장관 후보자 중에 한 분 정도를 또 청와대에서 만약에 자진 처리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더욱 협상이 무르익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7월 국회가 지금 7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쫓기니까 더 협상은 더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 그 자리가 어떤 형식이 될까요?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얘기를 할까요? 참 정치가 생물이구나라를 이 자리에서 또 느끼는데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말만 놓고 보면 뭐 마치 전쟁이라도 벌일 것처럼 그런 얘기였는데 뒷면에서는 참 많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지금 외교 순방의 성과라든지 현재 쟁점들 이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 전이 됐든 아니면은 그 자리가 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그동안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해놓고 지키려는데 좀 힘들더라.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좀 같이 협의해 나가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 야당에서 그거를 갖다가 대통령의 그 좀 사과성 그런 유감 표명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같이 만들어 갑시다 이런 정도 선에서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처리가 된다 그러면 사실 여야 모두가 이제 출구 전략으로서는 최고의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거죠. 윈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지금 꼬인 정국에서 그만큼 양보를 하지 않고서 이게 풀릴
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윈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불러도 난 갈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청와대가 지금 뭐 여야 대표들 청와대로 부르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원내 대표만 또 부를 수 있을까요? 홍준표 대표의 정확한 워딩은 영수회담 안 하겠다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1대1로 현안이 있을 때 그런 거고 만약에 이제 내일 정도에 모인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대통령 순방에 따른 관례적인 정당 대표 초청 설명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홍준표 대표가 못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강효상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한 방송에서 말한 걸 들어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관례나 자리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가라고 좀 설득을 할 생각이다 이런 말도 있는 걸 보면 내일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요 홍준표 대표만 빠지고 원내대표만 가는 그런 모양새 나온 그런 자리는 안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자리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당 지도부들이 지금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해운 대표도 그렇고 이정미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이 덕담을 던지는 축하 인사와 함께 말이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모양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찾아가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 발언 왜 나왔는지 청와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당은 이 사과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안 심사에는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추경 예산안 심사 절차는 앞으로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송영무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대엽 장관 후보자 이 두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이 하나의 카드를 놓고서 대략적으로 의견을 좁혀나가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오늘 중으로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한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지명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 이 박상기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의견을 계속 제기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공방만 펼치다가 정회됐습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희 본 청문위원들이 신이 아닙니다. 본 인사청문회가 적절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셔야지만이 하지만 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합당한 것인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자료가 오지 않으면 그냥 이런 형식적인 청문회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과연 자료 어제까지 얼마나 받았습니까? 오늘 그냥 하루만 어떻게 대충 떼우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세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사위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의도적으로 자료를 깊이 회피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도저히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청문회가 비단 꼭 도덕성, 후보자의 도덕성만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까지도 함께 검증을 해서 과연 그 직책을 감당할 그런 능력이 되느냐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이 추천한 공직 후보자가 과연 그 공직을 수행할 만한 적격한 인물인지를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 제기했던 그런 의혹들이 공직 후보자의 그 구두 발언에 대해서 해명되지 않고 또 의혹이 증폭되면 저는 국민들이 보고 평가하고 또 언론에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과 함께 박상기 후보자에 대한 일종의 군기잡기 이렇게 봐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군기잡기죠. 전형적인 군기잡기입니다. 지금
오늘 나온 자료를 보면은 1260건을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1260건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79%를 제출했다는 건데, 물론 오전에 이제 진행된 청문회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야당 의원들의 그 자료 제출 요구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중요한 자료들인데 아직 못 받아봤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리가 있긴 한데, 어쨌든 군기잡기 성격이 있고, 잠시 후에 혹시 그런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박상기 후보자가 그 청문회 의원들에게 이제 악수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하는데. 예.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네. 악수를 했어요. 네. 예. 이제 돌면서 악수를 하죠. 예,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도 악수하고. 그런데 정가변 의원 인사했는데도 안 한다고 하고. 윤상직 의원도. 예. 윤상직 의원보다는 참 장관이라는 호칭이 아직까지도 전 입에 있는데.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정가변 의원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저게.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멋쩍기도 할 테고 야당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을 겁니다. 박상기 후보자 입장에서는. 예. 이상일 의원은 직접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 자료 제출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필요해서 다 하신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혹시 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 적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도 있고 특히 야당 의원들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 1시간 정도 의사진행 발언하다가 오전에는 정회가 됐지 않습니까? SBS도 생중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이나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질문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여당이 되신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야당 할 때 1시간 정도 의사진행 발언은 늘 하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자료를 제출 안 한다고 호통을 많이 치셨는데 이 자료는 그냥 막연히 프로티지로 70몇 프로를 제출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요. 이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그 자료를 주면 그것도 자료 제출로 카운트가 되고 정말 의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자료들은 또 안 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의 시스템 자체를 차제에 나중엔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봅니다. 그 자료를 청와대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때 같이 국회의원들한테 보내주면 사실은 자료 문제 많이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도화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자료 문제 가지고 늘 의사진행을 하면서 1시간가량 이렇게 허비하는 게 굉장히 낭비가 되죠. 그리고는 의원들은 질의를 고작 해봐야 2번, 3번밖에 못하는데 6, 7분 정도 그리고 뒤에 가서는 4, 5분밖에 못하면 준비한 걸 제대로 묻기도 어렵고 그 후보자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 역량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어떤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되는지 간단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로스쿨 입학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모친이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느냐, 부인이 이른바 갑질 임대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집중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도중에 오후 3시 반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했습니다만 정계를 은퇴할 수도 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깊은 자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 교수님 어제 입장 표명 보셨죠? 네. 근데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뭐라 그럴까요? 좀 결기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사실 예상으로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뭔가 좀 정계 은퇴성 발언 또는 이제 뭐 자숙의 시간을 더 갖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많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소리나 내용을 보면은 마치 그 대선 그 운동 중간에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가 바뀐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의 그런 모습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정말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자기 스스로 내려가겠다, 그만두겠다, 뭐 앞으로 정치를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 뉘앙스나 발언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이 얘기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는 그만둘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 속에서도 국민의당과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지켜나가겠다. 오히려 이런 선언으로 읽히는 정도였습니다. 조금 전 화면 보니까 기자들만 안철수 전 대선 후보 기자회견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1인 미디어에 그분도 와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하면서 직접 취재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상당히 언론 미디어 환경이 변했다는 거를 이 화면에서도 좀 알 수가 있는데 윤춘호 기자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 가셨습니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예. 3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한 20분 전에 가봤는데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인 미디어 기자들도 많고요. 또 워낙 큰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 기자회견 장단에는 못 가고 저는 통로에서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가는 안철수 대표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나가는 모습이죠. 예. 썼는데 아주 정말 결기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저 파란 넥타이가 아주 또 눈에 들어왔어요. 초록색이라고 하셔야죠. 초록색 넥타이가. 저게 이제 국민의당 당 색깔인데 저 말은 국민의당과 자신의 인연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인 거죠. 예. 윤춘호 기자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귀에 쏙 들어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선 후보 나와의 인연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일종의 암시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재밌는 거 한 가지가 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이 다당제를 만들어주신 그래서 국민의당을 이렇게 지난 총선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국민의 간절한 뜻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거대 여야의 양당제 이건 아니다. 이 다당제 시스템을 오늘 또 강조한 건 역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고 국민의당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 다당제는 국민의 뜻이다. 그걸 기반으로 국민의당이 자강을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로도 저는 읽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어제 그 부분 상당히 강조했고 김동철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에 그 부분 다시 얘기했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민주당의 반응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의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가 세상에 드러난 지 16일째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사과 시기를 놓쳤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이 사건에 책임 있는 대선 후보로서 뒤늦은 사과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의문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언급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해 여전히 많은 국민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이 진정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백혜련 대변인의 마지막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통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들 보면 이런 사건 아니더라도 뭐 외국에 잠깐 나가 있는다던가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홍준표 뭐 이번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오히려 정치 현실의 중심에 특히 야권의 중심에 서시려고 하시는 모양새를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여권으로서 이제 앞으로 국회를 이끌어가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국민의당을 어느 정도 흔들기를 상당히 해온 건 사실이고 또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뭐라 그럴까 좀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던가 외국에 뭐 한 1년 나가 있다던가 이런 모습을 안 보이고 오히려 당 해체의 위기감 속에 배수진을 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거는 뭐 오히려 뭐랄까요 좀 뺨 맞은 사람이 화내는 이제 그런 꼴이 돼버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비아냥거린 그런 이제 논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반응은 예상이 됐던 반응인 것 같고요. 다른 정당들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저희가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취업특혜 의혹 국정조사 특검으로 의혹 밝혀져야 국민의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에 동의한다. 야3당이 합의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바른정당은 안철수 전 후보가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런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된다. 국민이 납득할지는 미지수다. 아쉽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계은퇴 이야기 거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을 대신 설명한 것 같습니다. 평가는 국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정계를 은퇴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태여 짚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 표명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정의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가 여성 당대표였죠. 마찬가지로 이정미 의원 여성 당대표가 또 선출이 됐습니다. 정의당 전현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상위 지도부를 확고하게 신뢰합니다. 잘 해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정의당 대표 그만두고 뭐하냐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저는 암자에 갈 일도 없고 뭐 미국 갈 일도 없습니다. 정의당의 당원으로서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팀 정의당의 일원으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에게 자부심이 되어주신 심상정 대표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정미는 진보정당 역사상 가장 신뢰받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않은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6석 의석수에 갇혀서 양당 구조를 비판하는 데 머무르는 정의당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집권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남김없이 당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자, 심상정 대표께서 사지 이정미 신임 대표께 네, 정의당 당기를 넘겨받은 이정미 신임 정의당 당대표. 추미애 민주당 대표 찾아가서 인사했습니다. 두 여성 대표가 만나는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마음으로부터 진하게 응원을 했는데요. 당선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론에서는 신트로이카 시대다. 여성 당대표 3명이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저는 진정한 이 양성 평등 시대의 롤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네. 어제 당선되고 추미애 대표님께서 트윗에 정말 빛의 속도로 축하의 이야기를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정당이지만 국민의 뜻을 크게 받들고 잘할 때는 크게 박수 쳐드리고 또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는 또 비판자가 되는 그런 역할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원내정당, 주요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 보통 5당을 얘기합니까? 정의당까지? 정확히 말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걸로 하면 원내 4당이겠죠. 4당이고 정의당까지 하면 5당. 원내 5당이죠. 예, 그런데 5당, 5개의 정당 가운데 여성 대표가 대표인 당이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3개 정당인 거죠. 민주당, 정의당, 그다음에 바른정당. 예. 5분의 3이면은 적어도 국회에서 당 지도부로서는
이른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장관 비율 30% 하겠다, 임기 마지막까지 절반 한번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국회에서는 이룩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당대표로 치면 60%가 되니까요. 예. 그리고 통상 여성 대표들 하면 좀 섬세하고 부드럽고 열려있는 이런 리더십을 기대하지만 지금 새 여성 대표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캐릭터가 강합니다. 추미애 대표 우리가 최근 전국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국민의당 공격에 선봉에 쓰셔가지고 이런 국회 경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렇죠. 아마 사과도 안 하시니까 임종석 청와대 실장 두 분 관계도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대선 기간에 약간 네. 안 좋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있었죠. 여전히 청와대 인선과 관련해서도 계속 추미애 대표는 잘 안 맞는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기분은 언짢을 것 같아요. 임종석 실장이 사과를 했다는 거. 관련해서. 그 다음,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도 아주 개성이 강한 분이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지만, 김태호 전 의원. 울산을 지역구로 그렇습니다. 뒀었죠? 정치는 내 아들보다는 며느리가 더 잘하겠다 해서 오히려 추천했던 적인데, 이해운 대표도 많은 우여곡절을 지금 겪으면서 2002년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결국은 당대표까지 했는데,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아주 홍준표 대표하고 이렇게 만약에 일전을 치른다면 한치도 안 밀릴 분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고. 이정미 대표도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초선의 비례대표이지만, 나이도 66년생이니까 어리지만, 그 심상정 대표, 전 대표의 그 큰 그늘을, 지금 안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강단이 있는 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새 여성 대표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여성 리더십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의 행보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네.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의 앞길 어떨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정의당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괜찮은 편이고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뭔가 이제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당이 그동안에 이제 어떤 진보의 위기 속에서 그나마 진보의 깃발을 지켜온 그나마 정당인데 향후에 좀 새로운 인물 발굴이 되게 시급한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도 제2의 제3의 이정미 발굴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심상정 노회찬이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를 가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젊은 세대 그리고 지금 작년에 어떤 촛불 민심 속에서 발굴되는 그런 민심과 함께할 새로운 어떤 그 정치인 발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가세가 된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돌풍으로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향후에 이 소수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싸울 수 있는 법 일본에서도 이번에 보여줬지만 참신하고 젊은 인재들을 얼마나 많이 영입하고 키우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정미 대표의 과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정미 대표 국립현충원 참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시는 봉화마을도 찾아서 참배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다. 근데 여성 당대표들이 만나서 인사하는 법 유심히 보셨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자,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해야 되는데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도 이렇게 한번 하트 한번 그리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